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우루과이 여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행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나라 즉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루과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인 하이디입니다. 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재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같은 재료도 조리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온다는 것도요. 원래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나빠진 건강으로 가족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틈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자고 남편과 말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추천해준 곳이 한국이었어요. 무언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라 전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지가 어디든 사실 크게 상관없었어요. 떠난다는 그 사실 하나에 집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걸 보고 느끼며 배워왔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우루과이에서 가끔 사 먹었던 한국 음식은 진정한 한국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혹시라도 우루과이에서 한국 식당을 선호하시는 우루과이인이 있다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지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손맛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국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국에 직접 다녀오면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금세 이해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붓는 걸 느꼈어요. 이상을 느끼고 물을 더 자주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비해 조금이라도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피부색도 어두워졌는데 전 여름 햇살이 뜨거워 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급작스레 쓰러지고 말았죠. 급성 심부전 증세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겪었던 증상들을 자세히 나열한 건 혹시라도 이런 신체 변화가 느껴진다면 저처럼 쓰러지기 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면 이미 신장의 상당 부분이 망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쓰러지지 않아 시간을 보낸다면 만성으로 전환되고 그땐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갔던 전 삶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을 지켜야 했어요. 신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내부 독소가 올바르게 배출되도록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수액 보충 요법이나 내과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쓰러진 이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함께 평생을 살기로 약속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저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제 가족여행을 가자고 먼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건강을 완벽히 되찾은 후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제가 아픈 걸 겪고 나니 남편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러자고 답했는데 국내 여행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해외여행을 하자고 말했어요.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고 해외로 나간다고 머릿속에 여행지의 모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왕 떠난다면 익숙한 유럽 쪽이 아닌 좀 더 먼 아시아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건강이 괜찮다 생각했을 때 먼 곳에 가보고 싶었죠. 건강이 나빠지면 오랜 시간 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지역 중 아시아에 가고 싶은 건 음식 때문이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건강식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같은 식자재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꼭 기름지거나 달게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맛있었어요. 식자재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아인들은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이 기름지고 육식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외식할 기회가 있다면 아시아 음식들을 사 먹으며 건강을 위해 먹는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왕 여행을 간다면 아시아로 떠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며 만들었던 음식들, 아시아 식당에서 사 먹던 음식들을 현지에서 맛보고 싶었거든요.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남편은 한국을 추천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거면 한국 여행이 무난하면서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줬대요.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첫 여행지로 적합하다고요. 사실 전 딱히 어디를 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행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설렜기 때문이죠. 평소 즐겨 먹던 아시아 음식들이 즐비한 곳 중 한 나라라면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해외 여행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행시간은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무려 10시간이나 넘게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물론 자는 시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갔죠.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2번 다시 아시아에 오긴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고 이내 생각은 바뀌었어요. 한국에 또 오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왜 남편이 한국에 가자고 말했는지 이해되었거든요. 정말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도 여행하기 편했어요. 발전된 나라답게 한국인들도 친절했고요. 특히 우루과이와 다르게 치안이 좋고 깨끗하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게 여행했지만 여행하는 내내 위험한 요소를 볼 수 없었어요. 호텔에서 저녁을 많이 먹었던 날, 소화도 시킬 겸 저녁에 도심을 걸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안전하다고 남편이 말했어도 밤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밖을 나가는 걸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우루과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을 모르니까요. 우루과이 내에서도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기에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나가는 건 무리라 판단했죠. 저녁을 먹고 숙소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TV를 보고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 도심의 밤거리는 화려했어요. 그리고 깔끔했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 도심의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조급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30분 넘게 그들을 보는데 조급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분 넘게 한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한 여성을 보곤 걱정되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고 기다리던 여성과 함께 사라졌죠. 그때 처음으로 정말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만 바뀌었을 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 위를 활보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숙소 주변만 산책해도 좋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숙소에서 1시간이나 걸어서 남대문까지 갔답니다. 청계천변을 따라 걷고 도심의 불빛을 따라 걸었거든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이 늦은 밤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던 내내 밤낮으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한국에서 먹은 밥이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처음으로 식사에 변화를 준 게 밀가루가 아닌 쌀을 이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따뜻한 쌀밥을 보고 익숙하고 반가웠죠. 우루과이에서 아시아 식당을 이용하며 밥을 먹었던 게 이젠 익숙해져.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처음 왔지만 유튜브를 보며 계란밥을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어요. 김치를 사 먹은 적도 있었고요. 당시 주문했던 음식이 불고기였어요. 불고기도 워낙 우루과이 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한국 음식이라 당연히 우루과이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었지만 한국 흰쌀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익숙하게 숟가락으로 한술 퍼서 입에 넣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 같은 쌀밥인데 다른 티가 너무 분명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끈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겉모습은 제가 우루과이에서 먹었던 쌀밥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지금까지 먹어온 밥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쌀밥은 다른 아시아의 쌀밥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식당 주인에게 쌀밥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불고기를 먹으러 식당으로 간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밥 한 공기만 팔아도 충분히 김치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탄하고 신기해하는 저와 다르게 사장님은 무언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번역해줘 알았는데 밥솥이 알아서 해주는 거라며 별다르게 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죠. 궁금했던 점 검색도 해보고 한국마트에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발견했죠. 제가 지금까지 우루과이에서 먹었던 건 베트남 쌀이었어요. 한국마트 안에는 다양한 한국 쌀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선호하는 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밥은 동일한 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만약 이 사연을 한국 사람이 듣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우루과이에도 이런 밥맛을 낼 수 있는 쌀을 생산한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안에서 흩어지고 단맛도 거의 느낄 수 없는 베트남 쌀을 한국 쌀인 줄 알았다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쌀이 더 맛있답니다. 길다고 생각했던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우루과이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식사는 한국 쌀밥이 나오는 한식으로 결정했어요. 저 말고도 가족 모두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죠. 가족 모두 한식의 건강하고 담백한 맛에 푹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왔어요. 맛을 안 봤다면 모를까 이미 맛을 보고 나니 한국의 달콤했던 그 밥맛이 다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쌀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쌀을 사러 한인마트로 갔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마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쌀을 사오자마자 밥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냄비를 이용한 밥 만들기를 충분히 반복해서 보며 만들었죠. 그래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 태우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여행이 떠오르면서 돌아다녔던 도심의 곳곳이 떠올랐죠. 심하게 태워서 냄비를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좋았어요. 이제는 바닥에 조금 눌러붙을 뿐 꽤 수준급으로 밥을 할 줄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냄비에 붙은 밥은 물을 넣고 끓이면 수프처럼 먹을 수 있댔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7살인 둘째는 매일 아침 눌러붙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누룽지를 해달라고 종종 말해요. 이제는 일부러 밥을 조금 눌러붙게 만들 정도니까 한식 요리사가 다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지난 주말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은 주말 아침에 줄 거라며 건들지도 못하게 했죠. 결혼 10년 만에 그렇게 큰 박스에 든 선물은 처음 받는 거라 설렜답니다. 무게도 꽤 나가서 대체 어떤 선물일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일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선물을 뜯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약간 긴 타원형으로 생긴 가전제품이 들어있었어요. 무엇인지 용도가 궁금했던 전 남편을 쳐다보았죠. 남편은 뚜껑을 열어 안을 보여줬어요. 밥을 하는 전기밥솥이라고 알려주며 한국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라고 뿌듯한 듯 말했습니다. 아마 생일날 가전제품을 받고 좋아하는 여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 식당에서 본 밥솥이 너무 커서 일반 가정집에는 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귀여울 정도로 작은 밥솥이 있었다니 빨리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한국마트에서 사온 한국 쌀을 씻었어요. 설명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사용 방법을 몰랐는데 남편이 알려줘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 중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미 다 배워왔더라고요. 준비성이 철저한 남편 덕분에 한국에서 먹었던 밥보다 더 쫄깃하고 달달한 쌀밥을 생일날 아침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별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밥 한 공기가 사라졌어요. 꽤 많은 양을 푼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불 위에서 냄비로 지었던 밥보다 더 탱탱하면서 쫀득해진 느낌이었어요. 불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밥솥에 쌀을 넣고 다른 일을 하지만
처음 몇 번 돌릴 때는 밥솥 앞에 앉아서 떠날 수 없었어요. 정말 알아서 해준단 말이지 신기했거든요. 혹시 탄내가 나면 전원을 꺼야겠다는 생각도 그 순간에는 했답니다. 기계라 그런 걱정은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많은 재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음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만 있어도 간편하게 한 끼가 완성되어 간단하게 익히고 소금만 쳐도 채소 본연의 맛이 살아나 맛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답니다. 그리고 쌀밥이 맛있다 보니 무엇을 곁들여 먹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루과이 음식과도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배우는 한국 음식 중에는 사찰 음식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래요. 만들고 있지만 잘 만들고 있는지 한국 사찰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제가 만들어본 한국 음식들을 직접 한국에서 먹어보고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남편과 가족 덕분에 요즘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지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뒤 건강하고 맛있는 밥에 감동받은 우루과이 여성 테일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건강이 나빠지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 때문에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여행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군사훈련부터. 한국에 취업하려는 이스라엘 여자가 왜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취업한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코리안 드림으로 이주 노동자의 증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K-POP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등에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인건비가 상승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몸이 다소 힘들 수 있는 블루칼라 직업을 기피하기도 했죠. 당장 일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은 한국과 비교해 인건비가 저렴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진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차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일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시기, 미국을 향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이주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왔던 몬타나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인 몬타나입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마을에서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긴 합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시며 제가 학교를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며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인생을 다시 생각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집은 매우 외진 곳에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어떤 외국인들이 배낭여행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인이 헤브라이어를 하면 믿음이 간다고 해야 하나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미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내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한국에서 여행을 온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일행 중에 여자분과 저는 밤새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배낭족들이 간 후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후 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방법으로 알아본 후 다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저의 결심을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였지만 저는 이미 성인이었고 이번이 아니면 나는 또 한심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나와서 한국어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배우는 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K-팝을 듣고 드라마는 무조건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이스라엘 언어와 비슷하여 처음 접근이 힘들었지만 법칙을 알고 나니 생각보다는 쉽게 익혀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한국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후 바로 한국 취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으로 취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받고 있는 훈련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훈련의 난이도가 엄청 낮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국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기에 앞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거쳤죠.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합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교육훈련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교육훈련원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한국취업자훈련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시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니 한국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보장받는 구직표를 주더군요. 훈련원에 들어갈 조건이 충족해 입소하게 됐고 그때부터 군대와 같은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원에서는 3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하루 4시간씩 강도 높은 군대식 훈련을 통해 체력 단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장 노동은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런 난이도 높은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취업자들은 한국 공장 노동 환경에 한결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체력 교육이 끝나면 이론 수업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언어 등을 배우며 공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기술,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까지 수업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식사 예절이나 존댓말과 웃으면서 인사하기,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방법, 허리 굽혀 인사하는 방법 등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이스라엘인은 한국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심사에서 15개국 중 최고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게 서포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 취업에 성공한 이스라엘인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사업 방법 등을 몇 년 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자기 나라에 맞게 적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널리 알려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자체에서 한국 취업을 장려하고 훈련원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러한 꿈을 안고 모든 시험에 합격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을 생각하니 저는 미래의 어떤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온화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다들 선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저는 한국인들 취향에 맞을 것 같은 옷들을 골라 사입고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름 멋을 부렸지만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패션부터도 선진국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깔끔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포항이라는 도시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가는 동안 정신이 없었지만
서울역까지 가는 내내 한국은 정말 엄청난 선진국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고속철도를 타고 포항으로 향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고속전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자분과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듣더니 많이 응원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제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말을 걸면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도 해주고 상냥하게 말도 잘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인들도 이런 건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조선소에서 숙식이 가능한 숙소를 배정받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제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네팔 여자와 룸메이트가 되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저희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계셨고 이름은 김학이었습니다. 학예 과장은 매우 무뚝뚝하고 FM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하시고 무섭게 생기셨지만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도 않으시고 시간에 일을 하였을 때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급여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급여 지급도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지급되었습니다. 정말 깔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한국인화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들의 습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을 높게 사줬는지 학예 과장님은 저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려는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가끔 일이 힘들 때면 외국 여자 직원들에게 사비로 밥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는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하였으나 30살 중반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갓 30인데 저와 있어도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한 몸살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예 과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에 저희 숙소에 학예 과장님이 죽을 사서 오신 겁니다. 정말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학예 과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직원이 아프면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학예 과장님이 빨리 일어나서 병원에 가자고 하여 저는 학예 과장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회사 소속이라 4대 보험도 돼서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학예 과장님이 신경 써준 덕분인지 저는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학예 과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예 과장님은 무서운 얼굴로 제게 너는 집에 돈도 보내야 하고 개인 생활도 해야 하는데 나한테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며 혼내셨습니다. 혼나긴 했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고마워서 음료수 한 병을 사다가 책상에 놓아두었습니다. 몰래 봤는데 음료수는 맛있게 마시셨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음료수인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야근이 끝난 후에 학예 과장님이 시간 괜찮으면 밥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사겠다고 했지만 학예 과장님은 너가 정말 성실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셨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 곳은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감자탕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예 과장님이 주문을 하자마자 음식이 바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빨리빨리입니다. 묵은지 감자탕이었는데 식당 사장님이 긴 김치를 잘라주시고 수제비라는 것도 넣어주셨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쉽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고기였습니다.
비닐 장갑을 한 손에 끼고 뼈를 잡아 뜯어먹으니 먹기가 좋고 편했습니다. 비닐 장갑을 주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니 그 냄비에다가 밥을 볶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면 겨울에 감자탕집을 차리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 하계 과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저희는 소주도 한잔하면서 맛있는 감자탕을 먹으며 인생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계 과장님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뻐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계 과장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도 하고 하계 과장님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가끔 주말마다 제 의견을 받아주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계 과장님이 밤에 저를 집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자신은 한 번의 결혼 실패도 있었고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난다고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며 그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구를 좋아할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계 과장님은 미안하다며 먼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먹먹한 가슴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를 때쯤 네팔 국적의 룸메이트와 인연이 있어 안면이 있던 인도 불법 체류자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들은 술에 취했는지 저를 보고는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치근덕거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분도 좋지 않고 불법 체류자들과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남자는 저의 팔을 끌어당기며 술 한잔만 하자고 계속 치근덕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계 과장님이 그들을 제지하며 꺼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남자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하계 과장님을 때렸고 하계 과장님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양손으로 그 두 명의 남자들 팔을 꺾었습니다. 키가 190cm인 하계 과장님을 그 둘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은 도망을 갔고 하계 과장님은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고 하시며 저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저는 하계 과장님과 사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더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침 조선소 쪽에서 조선소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작업 지침서라든지 작업 내용 등을 지시할 때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아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저녁에 한국어 학당을 조선소 쪽에서 열어줘서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를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입니다. 급여도 꽤 괜찮게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전보다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는 하계 과장님과 결혼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하계 과장님은 알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계신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의 빚과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32만 원이니 제가 한국에서 벌어 이스라엘로 보내는 돈은 매우 컸죠. 몇 년간 집에 가보지 않았지만 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계 과장님과 이스라엘행 비행기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내려 차로 4시간 정도 걸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편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집으로 가니 하계 과장님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하계 과장님은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만저만해서 하계 씨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하계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대충 뭔가를 눈치챈 하계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도 하계 씨의 노력을 잘 봐주셨는지 조금씩 하계 씨의 매력에 빠지시고 하계 씨를 보며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일주일 후 흔쾌히 허락하셨고 결혼 승낙을 받은 후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계 씨와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둘이 이제부터 더 열심히 생활하고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살자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계 씨는 그걸 목표로 살겠다며 저에게 다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저는 하계 씨를 만나 모든 게 바뀌었고 행복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잠시 저희 집에 쉬고 갔던 한국인 배낭 여행객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국 여자분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계 씨가 선물로 주고 간 태극기를 집에 있는 나무 위에 저와 하계 씨를 생각하며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와 저의 가족들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어 제가 공경하던 한국인의 삶으로 살고 싶어 귀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곧 시험이 있습니다. 꼭 합격해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내 사랑 하계 씨.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를 모시고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포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한 병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세요. 치료만 해준다면 수억 원이라도 지불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중국 남성에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충칭에 거주하는 50대 중국인입니다. 저는 평생의 사업체를 경영해 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의류 유통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대형 백화점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을 만큼 사업체를 확장했고 그만큼 남들보다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쯤에서 여유를 갖고 직원들이나 동업자들과의 역할 분담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이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시장 조사를 하고 유통망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연구했죠. 그렇게 약 30년을 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요. 건강 악화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나마도 인스턴트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동은커녕 간단한 산책을 한 적도 거의 없었죠. 중국에 체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토가 넓다 보니 차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조깅이나 걷기를 할 시간도 없다 보니 근육은 점차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도 체질 자체가 건강한 편이었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았었죠.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어요. 만성 피로처럼 컨디션이 개운하지 않고 언제나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점차 장 운동이 저하되며 변비와 설사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일반적인 장염으로 보기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어요. 그러면서 복부에 통증과 경련이 발생해 평정심을 잃고 신음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은 줄어들고 식욕도 줄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주변에서도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걱정할 정도였죠.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은 휑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누가 보더라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엔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거친 뒤 받은 진단은 대장암 위기라는 선고였어요. 말로만 듣던 암이라는 질병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의사 선생님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휴식과 치료의 기간을 갖기로 권했어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많았던 저는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병을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경영권을 위임했죠. 병원에서는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부터 진단해 줬어요. 저처럼 50대에 들면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만 개 중에서도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나쁠 경우 암 전이가 빨라진다더군요. 특히 저처럼 인스턴트나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등의 고탄수 고지방 식단을 주로 먹게 될 경우 고지혈증이나 저섬유질로 인해 암세포가 자극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알코올 섭취나 흡연도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특히 정크푸드 특유의 고염분을 지적했어요.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대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체내수 분량을 줄여 대장암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체내 환경을 만든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되도록 생물 재료와 신선한 채소로 만든 건강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 섬유질과 유산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간 식단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암세포의 증식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저희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메스꺼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죠. 항암 성분이라는 게 대부분 암세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정상적인 조직과 세포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수시로 구토를 하고 복통과 설사, 변비에 시달리며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과 식욕부진에도 시달렸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식사 역시 병원에서 나온 병원식만으로 충당했어요. 거의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밋밋한 음식에 그나마의 사는 재미마저 상실하는 기분이었죠. 톡 쏘는 콜라와 피자의 맛이 생각나 당장이라도 병원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욕구를 통제당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까지 발생했죠. 게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업체를 제 손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울했어요. 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다행히도 치료 2년 차에 대장암은 완치됐어요. 장 내부의 용종과 종양은 모두 제거되었고 방사선이나 CT 촬영을 해봐도 암 조직은 발견되지 않아 이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가 없는 동안에 경영 실적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임명한 CEO와 임원들은 저처럼 책임감 있게 기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직원은 방만하고 고객사는 줄어들어 이전 매출의 절반 정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퇴원과 동시에 곧바로 회사로 출근했고 하나하나 경영의 미비한 점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본래 매출을 회복했지만 저는 이전과 같은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죠. 주기적으로 잡혀있던 건강검진도 놓치는 때가 많았어요. 건강이 다시 악화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암에 처음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더니 극심한 극통에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워지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제야 병원을 방문했고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판정을 받았죠.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면역력 자체가 악화됐다는 진단을 내렸죠. 어느 정도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형성돼야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준다는데 신체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돼 암세포의 증식이 제약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고집하기엔 신체적 고통이 부담스럽다 보니 다른 방식의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하셨죠. 암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과학은 물론 의학 수준도 세계 제일일 텐데 왜 멀고 먼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의사는 기술력만으로 암치료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암치료와 함께 건강회복을 위한 대체요법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로와 집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암치료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각의 환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더욱이 중국과 달리 암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었고 전문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웬만한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치료를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업무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사업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권유하셨죠.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말이었어요. 수명을 늘리려면 충분한 휴식으로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마친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병의 심각성을 깨달은 덕에 이제는 완전히 사업체로부터 손을 떼기로 했죠. 저의 지분을 챙겨 그동안의 회사 기여분을 현금과 주식으로 돌려받고 경영권을 비롯한 저의 모든 권리는 CEO와 주주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자 상당한 수준의 현금이 수중에 남았죠. 비록 사업에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이 돈으로 여생을 건강히 보내자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병원을 방문하자 어째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극찬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래되고 낡은 중국의 병원과 달리 한국의 대형 병원은 정말 호텔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건물 자체가 신축이나 다름없어 냉난방 시설이 쾌적했고 내부 집기나 식사의 수준도 매우 훌륭하더라고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맞춤식까지 제공해줘서 음식 문제로 고생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병원마다 종합암센터를 마련해 암 환자에 대한 맞춤식 협력 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한 분과에서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증상별로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과가 연결되어 개인별로 적합한 치료를 도출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저의 증상 같은 경우 복통과 설사 등의 장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과와 내분비과 등의 도움을 받아 증상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어요.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서비스 수준도 훌륭했어요. 병원이 언제나 체계적으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었고 언제든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라 환자가 방치될 염려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의료진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영어 외에도 다국어 서비스와 문화, 중재 서비스가 제공될 다양한 문화권에서 찾아온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항암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방 치료는 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대체의학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생약과 체내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치료 방식이라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의 전반적인 기운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운과 열을 북돋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이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약과는 달리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져 흡수가 빠르고 항암 치료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더군요. 확실히 수주가 지나자 만성 피로의 증상이 줄어드는 기분이었고 몸의 활력이 돌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 몸의 혈을 자극하는 침치료나 약침 치료, 그리고 혈관이나 신경에 막힌 곳을 자극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부항이나 뜸 등의 동양적인 치료 방식을 통해 몸이 굳고 뻣뻣해지는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욕도 늘고 소화를 하는 과정도 편안해지게 되었어요. 면역력과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더욱이 한국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절망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를 해준다는 점이 좋았어요. 외롭게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러한 인간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선택에 따라 명상이나 참선 등의 수행으로 마음의 불안을 줄여주는 치료를 제공하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세포가 자극받아 병의 증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마음을 단련하는 치료까지 제공하는 한국의 치료 방식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병을 치료해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중국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훌륭한 기술력과 의료진을 갖춘 한국 국민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